삐딱 토크입니다. 삐딱한 삼관왕들이 풀어내는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술 삼관왕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고위 삼관왕 최영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방송을 하면서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삐딱 토커들이 이번에는 못 맞췄어요. 뭐 항상 못 맞추는데. 그래도 저번 민주당 맞췄으니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예상보다도 표차가 좀 많이 났어요.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37.9%, 홍준표 후보가 48.2%로 10%포인트 정도로다가 홍준표 후보가 앞섰죠. 근데 당원 투표에서 거의 2배 정도가 차이 났어요. 결국은 합쳐서 50대 50 합쳐서 하는 거니까 6%포인트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압승했다고 볼 수 있겠죠. 윤석열 후보가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따지고 보면 거의 10% 가까이 차이가 난 거니까. 그렇죠. 민심과 전혀 정반대 선택을 당원들이 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심이 어쨌든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서 된 거고. 그런데 여기 거꾸로 그렇죠. 당심이 앞서서 된 겁니까? 그렇죠. 진압을 한 거죠, 완전히 민심을. 당신이 민심을 지나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원인이 네.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 다른 당의 지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경로당이고 60대 70대. 그분들이. 네, 그리고 실제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두환 발언하면서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게 결과적으로 결집 효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전두환 발언은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건데 역으로 그게 더 결집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그 안에 보수가 결집하냐 그랬더니 작년에도 이제 민주당이 180석이 돼가지고 뭐 그냥 완전히 완사이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여당을 상대로 유일하게 싸운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믿을 사람은 윤석열 뿐이었다. 네. 거기에 그 광주 발언 이런 거 나오면서 네. 더 확 뭉쳤다. 우리가. 저도 그 부분 있잖아요. 광주 발언 문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1992년도가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네.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뭐 우리끼리 남이가 뭐 하면서 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했죠. 근데 이걸 대선 직전에 폭로가 됐는데 오히려 영남 지방에 맞아요. 표심을 단결시키는 결과가 나와서 몰표를 받았잖아요. 김영수 IS가. 그들이 호남 발언, 호남 전두환 찬양이나 그다음에 뭐 교수가 호남 비하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TK나 이쪽에 꼴통 보수들이 집결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뭐 이준석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자발적인 그 당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당심이 민심을 누를 정도로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한 거는 어떻게 해석이 됐습니까? 근데 이게 뭐 많이 가입이 됐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40대까지 20대, 30대,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도 안 돼요. 국힘 내부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30% 훨씬 많았어요. 정도밖에 안 돼요. 젊은 층이. 네. 그렇죠. 이게 가만히 보면 과거의 국힘당 극우 보수들의 정서나 행태가 다시 나타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조금씩 드러났던 거예요. 이게 역선택, 아까 지역적으로 역선택을 하는 거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패턴주의라고 할까? 이게 후원 체제,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연줄이나 아니면 그 줄서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당협위원장이 많이 갔잖아요. 네. 이게 구태 정치가 되살아나서 윤석열 후보가 당심에서 압도적으로 거의 2배 차이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 심지어 아닌가. 권리당원 되는데 1,000원이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대요. 근데 민주당은 이낙연 지지세가 당 조직에 거의 다였잖아요. 네. 그런데 안 됐잖아요. 당원 구조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았고 운동권 세대들 있잖아요. 저희들 같이 이런 게 주류를 형성했기 때문에 당심하고 민심하고 거의 이렇게 같이 가는데 전통적으로 TK 지역에도 압도적인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60대, 70대가 또 압도적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심을 너무 좀 홍준표 후보가 너무 조금 이렇게 경시해서 봤던 것이 아닌가. 이 완고한 보수들 속된 말로 꼴통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재집결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럼 교수님 이렇게 당심과 민심이 차이가 크게 난 것. 네. 이게 그럼 윤석열 후보에게는 득이 됩니까? 독이 됩니까? 글쎄요, 득이 될 리는 없겠죠. 그래도
결과적으로 본선에서는 민심이 좌우를 할 테니까 좋은 건 아니죠. 그런 면이 크겠죠. 일단은 뭐 그거 뭐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도 그 뭐 상당히 강경한 보수 세력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더 속된 말로 반동적이라고 할 정도로 극우 보수가 윤석열 후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의 확장성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오늘 됐잖아요. 그래서 좀 보니까 좀 민주당과 다른 게 있던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낙선한 3명이 다 원팀 뭐 승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민주당은 며칠 지난 다음에 승복하고 간신히 승복하고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그만큼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표정이야 지금 뭐 우리는 완팀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민주당은 당시에 이 표 계산 방식에서 이견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원팀이 바로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여기 있었던 결선 건데, 투표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 표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미리 다 정해진 틀대로 했기 때문에 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홍준표 후보도.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민주당도 후보가 결정이 됐고 국민의힘도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행보를 갈 것이냐. 뭐 말만 하면 어쨌든 뭐 사고가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이제 당당한 그 국민의힘 후보가 됐어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확장성을 위해서 중도나 호남이거나 젊은 세대 뭐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할 건데 그게 여의치는 않을 거예요. 이미 본인의 그 극우 이미지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체로 그 주위에 포진해 있는 사람들이 극우적 인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 보수 쪽에서도 좀 합리 보수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주변에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이 상당히 그러니까 어렵죠. 뭐 국힘이 그동안에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됐고 그다음에 뭐 이준석 당대표가 되고 하면서 합리 중도 쪽으로 해서 상당히 인기, 지지 기반을 확보를 했는데 그걸 다 까먹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정당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낙선했지만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어쨌든 이제 우리 이제 정객들이죠. 이 사람들, 이분들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홍준표나 그 유승민은 뭐 더 이상 대권 도전은 이제 어렵다고 봐야 되고. 연세도 다들 60대.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식상했고. 원희룡 같은 경우는 아마 속으로는 윤석열이가 낙선되기를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낙선하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도 물러나고 뭐 후보도 물러나고 세력이 물러나면 자기가 이제 당대표가 될 수 있고 차차기에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원희룡은 대권 행보 계속 가겠죠. 근데 원희룡 옛날에 남원정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남경필, 정병국, 원희룡, 남원정이라고 해서 개혁 보수 세력이고, 그리고 원희룡 뭐 전 도지사가 이 차기 대통령감으로다가 가장 유력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바른미래당 갔다가 선도 탈당해 버려서 요번에 대선 경선에서 가장 극우적인 행태를 많이 보였잖아요. 그나마 원희룡 전 지사에 대해서 그 합리적인 보수의 이미지를 다 깎아먹은 것 같아. 요번에 그 이재명 전 지사까지 포함시켜서 5명 있잖아요. 국힘에 4명 합쳐서 5명 후보. 적은 수치 차이지만 비호감도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이재명? 별로 지지율도 안 높은 원희룡 후보가 비호감도 1위를 했어요. 아니 그리고 막 얼굴 표정도 너무 많이 바뀌고, 눈빛도 바뀌고. 이번에 완전히 친윤행보 비슷하게 걷고 그다음에 이준석과 갈등도 하고 하면서 이게 합리 보수로서 장래가 기대되는 정치인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아치, 기회주의 정치인 같이 보여줬고 그다음에 뭐 친윤행보로서 뭐 윤석열이 당선됐으니까 어느 정도 떡국물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최악으로 저는 치달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선이 남았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국민의힘의 윤석열, 그 다음에 정의당의 심상정, 국민의당의 안철수, 그리고 이제 뭐 또 김동연 후보라든가 이런 이제 사람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4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4강 구도로 쭉 갈까요? 아니면 그런 선거 연대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올까요? 이게 만약에 뭐 단일화되거나 연대를 하거나 아니면 독자로 다 4명이 가거나 하는 게 2012년하고 2017년 판이 있거든요. 2012년도 당시에 박근혜하고 문재인 후보가 서로 박빙승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압력이 높아져서 결국은 안철수가 뭐 단일화 하다가 등도 삐져가지고 사퇴 뿌렸고 이정희 후보였지 그때는.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도 사퇴했잖아요. 결국 이렇게 단일화에 박빙승부가 되다 보니까 단일화 압력이 세져서 결국 사퇴하고 1대1로 붙었는데 2017년에는 또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출마했던 사람들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그다음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출마했는데 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도 단일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단일화 안 되고 끝까지 갔잖아요. 심상정도 중도 사퇴 안 했고. 근데 이 세 사람 합치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합치면 사실 50%인가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거의 10% 정도 더 득표율이 높아요. 근데 단일화 안 됐거든요. 상황을 본다면 2012년 판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는 단일화 압력, 너무 이제 박빙승부가 될 것 같다고 다들 예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압력이 엄청나게 거세질 것 같지만 저는 안 될 걸로 봐요. 쭉 간다. 그 이유는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정의당하고 민주당도 감정의 골이 엄청 깊어졌잖아요. 위성정당이나 이런 문제로. 그 다음에 그 김종인이나 이준석과 안철수 간의 감정의 골도 엄청나게 깊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변호사님하고 달리 보는 게 결과적으로 팽팽하면 이 사표 심리도 있고 그러니까 한쪽에 양쪽으로 쏠림 현상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안철수나 심상정에 대한 그 퍼센티지는 아주 미미할 정도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럴 경우는 끝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저는 끝까지 갈 걸로. 이게 그 단일화 경험이 없다면 단일화 확률이 높지만 단일화도 옛날에 해봤고 각자 그래도 가봤어.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걸 선택을 안 할 것 같다는 거지. 2017년에 사실은 그 심상정 후보가 6% 얻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심상정 후보에 대한 그 표피상의 지지율은 훨씬 높았어요. 높았는데 6%로 떨어진 이유가 이제 홍준표가 의외로 막 치고 올라오니까 그냥 문재인 당연히 되겠지 이래갖고 이제 심상정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갖고 다시 이쪽으로 왔거든요. 팽팽할 때는 저는 뭐 양쪽 다 과강 미비하고 이럴 경우 그냥 뭐 흡수해서 광이라도 파는. 저는 정의당만 이제 안철수 후보 빼고 정의당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정의당 자체가 분리위기예요. 사실 정체성 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심상정 후보가 중도 사퇴하거나 단일화한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 지역 출신이잖아요. 김동연 네. 이제 후보가 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준석 그 당대표가 최근에 그 김동연 후보를 엄청 띄워줬잖아요. 안철수 대안으로 김동연을 사실은 생각하고서 띄워주는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그걸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김동연도 그렇고 안철수도 심상정도 그렇고 제3지대에서 만나갖고 진짜 단일화하면 요거 좀 나름대로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저기 첨단 갈 확률이에요. 아이, 정치적 이념이나 색채가 전혀 다른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양 후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이 있고 그 윤석열 후보는 무슨 뭐 고발 사주 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제 그 사건들에 대한 그런 이제 수사나 이런 거는 그러면 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이제 미뤄지는 겁니까? 저는 지금 보니까 검찰은 진짜 막 그 이재명 후보 쪽에 막 어떻게든지 막 캐내려고 하는 것 같고 공수처는 캐내려고 그러는데 영 실력이 뒤지는 것 같아. 능력이 부족해요.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력한 대선 후보를 검찰에서 선거 전에 수사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부적절하고 그건 검찰에서 대통령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민주주의가 아니지 그거는. 저는 뭐 양쪽 다 문제니까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선택에 맡겨주는 게 맞지. 요즘 뉴스 나오는 건 그래요. 한쪽은 좀 잘 뛰는 것 같고 한쪽은 좀. 이게 대선이 이번 대선은 비호감, 덜 비호감 후보를 선택하는 식으로 됐잖아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다 흠이 많으니까. 뭐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 옛날에 저기 프랑스에 그 클레망스라고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끈 클레망스 총리가 그 기자가 물었어. 최악의 정치인은 누굽니까?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는지 알아요? 아직까지 만나본 적 없대요. 이놈이 최악이다 했더니 다음에 만나면 이놈이 더 최악이라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나라 정치도 이명박근혜 이후로 더 최악의
그런 후보가 등장하지 않았나. 어쨌든 이재명, 윤석열, 그 다음에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후보까지 가시밭길을 걷게 되겠네요. 저희 그 길을 삐딱하게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고맙습니다. 빼서 누구? 허경영.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